그래도 강제로 살려갔더니 신문에 나서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설치 도중 철거된 소녀상이 이틀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이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할머니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사적인 사람의 개입에 의해서 아주 왜곡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와 그 밑에 있는 윤병세 옛 일본 대사관북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 아베 정권 규탄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환기의 세계보기 김미영입니다. 오늘 제목이 정대협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7번 이야기. 반일이면 종북도 괜찮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 심각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에 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VON 홍보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압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VON 뉴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저희 감독님의 압력에 못 이겨서 먼저 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정대협, 그러니까 정신대, 한국 정신대 문제. 풀네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대협, 정신대 문제 협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 방송은 사실 공부를 위한 방송이에요. 지금까지 그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한국의 거의 제도권이 대부분 다 1980년대 운동권이 대부분 또 엘리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제도권 영역을 그들이 다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체제를 수호하고 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다지 이렇게 세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특히 지적인 역량에 있어서 우파가 굉장히 밀려 있거든요. 저희는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 아주 먼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그 선거 공천된 분들을 봤더니 이번에 누가 이렇게 뽑혀도 제가 늘 얘기하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과 그 건국 그 의미를 살리고 또 그 체제를 지킬 그런 보이스를 가진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20석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 교섭단체라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자 지금 한교안 대표나 이낙연 차기 그 대선 주자 이런 분들 누구 하나도 1948년 체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제대로 된 말씀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슈를 다 제기하는 그런 용도로 이 방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주제만 해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쟁점만 다 제기하고 한 시간을 다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제 이런 사태를 이야기한 이슈를 스파팅하는 이슈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코로나 19를 선거에 악용하지 마라 이런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탈원전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탈원전 기업 그 두산중공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분명히 두산중공업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대우중공업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는 한동안 생각했어요. 대우중공업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왜 두산중공업을 착각을 했을까? 계속 제 입에서 왜 자꾸 대우중공업이라는 단어가 나갔을까?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우중공업이 그 두산그룹에 이렇게 팔렸던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 대우중공업의 사실은 창업자였던 고 김우중 회장이 그 한국 원전 발전에 기여를 한 부분도 사실이죠. 특히 그 중소형 원자력 발전에 현금을 크게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을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그 정정을 하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대우 중공업이 아니라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두산 중공업이 다시 아주 잘 살아나서 해외에 좋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발전을 했으면 하고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그 코로나19를 선거에 활용을 하지 말자, 악용을 하지 말자. 제가 주장을 했는데 물론 제 목소리는 목이 만한 소리입니다. 이 정부는 더 강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들을 봤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늘은 오늘 그 코로나19를 검색해서 쳤더니 더 노골적으로 지금 그 정부를 선전하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목 한번 보십시오. 대량 검사, 신속 격리, 한국식 코로나 전략 선택한 선진국들, 쏟아지는 각국 정상들 SOS, 코로나발 정상외교 신기원, 쏟아지는 코로나 러브콜, 문 대통령 이틀에 한 번꼴 정상외교. 야, 정말 이 정도면 지금 한국은 거의 이제 북한하고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리기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지 않고 북미 대륙에 있지 않고 남미 대륙에 있지 않고 아시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시아입니다. 확진 인구 대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확진자 자꾸 바뀔 텐데요. 일단은 중국 바로 위에 있는 몽골 사망이 없습니다. 확진 14명. 그리고 베트남 사망이 없습니다. 확진 222명. 대만은 중국 바로 앞바다에 있죠. 확진이 339명, 사망 5명. 그리고 기타 여기 다 적지는 않았는데 다른 싱가포르, 홍콩 지난 시간에 다 보여드렸어요. 예, 대만은 3월 30일자 사망자 2명, 싱가포르 2명, 홍콩 4명. 약간 더 늘어났지만 한국 그 당시에는 158명, 지금 더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이죠.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은 사망이 157명, 그리고 이란은 3,160명. 중국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327명.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아시아 지도만 봤을 때 한국은 실패한 나라죠. 초기에 대만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아주 재빨리 그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나라예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나라로서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야,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갑자기 저기 유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중국 사스에 대비하는 그런 일이 없었고 갑자기 아시아에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할 능력이 좀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뭔가 변이가 일어났다, 변종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왜 이런 유럽이나 그
뭐 미주 대륙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만 봤을 때는 지금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은 일본 그 의료진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아직 젊은 분인데 50대인데 이제 애도를 표합니다. 추모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 2주 앞두고 저희가 코로나를 자꾸 정권 홍보에 쓰는 것, 정부 홍보에 쓰는 것 우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하는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재를 가지고 정부 홍보를 하는 것은 이거 북한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전 참 신기하다 생각했던 게,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을 때 그 당시에 한 300만이 굶어 죽었다 이런 통계가 나올 때요, 그 당시에 친북 학생운동 단체였던 한총련에서는 300만이 아니다, 뭐 20만 정도다 이런 식의 통계를 냈거든요. 20만. 여러분, 사람이 2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명만 굶어 죽어도 대사건이죠. 그런데 20만이 굶어 죽는 것이 이게 큰 사건이죠. 그런데 300만이 아니라 20만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옹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300만이 굶어 죽는데도 그것이 북한 뭐 체제나 정부나 정권의 차원에서 책임질 일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경제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뭐 큰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큰 비가 내렸는데 한반도에서 동시에 내렸는데 남쪽은 괜찮고 북쪽만 이상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런데 한국의 친북 단체들은 계속해서 비 탓, 미국 탓, 뭐 한국 탓, 뭐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장면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서 갑자기 뭐 경제 봉쇄 탓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게, 그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한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주사파 그들이 쪽지로 보내준 이유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누가 봐도 공산주의의 실패고 김일성 체제의 실패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주사파가 살아남기 위해서 북쪽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 라고 전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저는 한국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이 가능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문제, 한국 문제는 이미 문명이냐, 야만이냐, 이성이냐, 반이성이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근본적인 차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문제의 가장 심각한 차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저는 바로 이 위안부 문제다. 정신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님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냈고,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아주 엄청난 이 위안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영훈 교수님도 아주 진보 인사로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 팀도 진보 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그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로 극우 취급을 받게 되었죠. 왜 극우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문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어떤 이념적인 복잡한 그런 그 실타래를 아주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잘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영훈 교수님하고도 약간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입장이 일관되게 저와 뭐 MPK가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법치, 룰 오브 로라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수고해 주신 도태우 변호사님은 주로 한국법 입장에서 한국 문제를 다뤄왔고, 저는 사실 미국법이나 영문법이나 특히 국제법, 제가 가장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그 전공을 했던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한국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그 한국 문제를 국제법에서 보고 국제인권법으로 보는 것은 좌파들이었거든요. 좌파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던 그 미국 노틀담 대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그 좌파 그 레피티스트들이 주로 그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한국에서도 그 백태웅 씨, 산호맹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백태웅 씨가 사실 노틀담의 그 장학생으로 박사학위까지 했고 지금은 하와이 대학 교수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강제 실종 문제에 관해서 그분이 이제 유엔에서 그 선임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태웅 씨 다음에 또 민변, 한국의 대표적인 그 좌파 인권 대변자들인 민변의 박찬훈 변호사가 또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2012년에 그 왜 저를 뽑았나, 저를 그 장학금까지 주고 왜 저를 뽑았나 물었을 때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다루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제자인 또 하임숙 씨, 지금은 유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임숙 씨가 또 여기서 그 노틀담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했고 이번에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특히 전환계정의 연구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강경모 변호사가 이 노틀담 대학의 그 장학생으로 뭐 그것도 생활비까지 다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 이번에 또 뽑혀서 미국 가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이제 국제사회도 본격적으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 인권 그 라운드를 좌파들이 다 석권을 했기 때문에 이 좌파적인 시각으로만 인권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기본 뷰가 국제인권법, 국제법, 그리고 미국법, 그리고 저는 한국법도 상당히 이제 따로 제가 독서를 했기 때문에 한국법, 이 법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도 그렇게 봤고, 그리고 일관되게 제가 지금 한국 현실을 다루는 기본 그 뷰는 시각은 법입니다. 특히 국제법에서 늘 주장하는 그 룰 오브 로, 법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법치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그 전통적인 한국의 우파들하고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그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일반적인 그 우파들의 시각하고 좀 다르게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제인권법적으로 또 그 진보 그 인류가 어떤 권리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다는 관점에서 이 위안부 문제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박유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그 반일 종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그 위안부 문제가 그 성매매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성매매 현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당시 말고도 상당히 유구하게 존재했고 또 그 뒤에 6.25 전쟁 때도 있었다. 뭐 그런 시각이 좀 깔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위안부 문제가 발생은 세계제 2차 대전 때 되었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 인류가 진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세계제 2차 대전에 일본군에 의한 이 그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전쟁 시의 민간인 문제거든요. 전쟁 시의 민간인 문제. 이때까지 그 국제인권법, 특히 이제 그것을 국제인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쟁 시의 인권에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그다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민간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이유는 세계제 1차 대전, 뭐 2차 대전도 그런데 1차 대전 특히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주로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다룰까 이런 것이 이제 전쟁에 관련된 인권법으로 발전이 됐어요. 제네바 협약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이 제네바 협약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인된 4개의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협약인데요.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되고
그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디낭이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대에 만들어져서 1949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민간인에 대한 권리를 본격적으로 이 협약에서 새겨 넣었거든요.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는 이 민간인의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전쟁에 있어서 민간인 문제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다지 주목이 안 되고 있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전쟁론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칼 폰 클라우제비츠거든요.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초, 18세기 태어나 19세기 초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폴레옹 시대의 전략가죠. 프로이센의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전쟁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그래서 전쟁은 정치가와 군인 이 순서로 중요하고 민간인은 기본적으로 그냥 희생되는 존재다. 그래서 민간인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뭐 거의 그런 이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있어서 민간인이 어떻게 희생되는가에 대해서 국제법이 좀 잔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제2차 대전에 그 민간인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 문제를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서 그 위안부 문제가 채택된 것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여성 인권 문제, 특히 아시아 여성 인권 문제, 전쟁 시의 민간인 문제, 이런 틀에서만 움직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최근에 그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종류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위안부는 일본 민간인, 일본 여성들도 같이 겪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 문제나 민간인 인권 문제의 차원보다는 일본을 반대하는 반일 문제 또는 심지어는 반일 종족주의로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물 위에 떠올라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때 이제 한국의 위안부 문제, 정신대 문제에 좀 추이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에 그 윤미향 전 정대협 사무총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7번 후보에 오른 것을 보았을 텐데요. 더불어시민당 7번 후보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이분이 NGO 차원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우리 사회에 뭐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와 많은 그 금전적인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사상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요. 그 정대협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대협이라는 것은 이 윤미향 씨가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초대가 된 것, 그 국회의원으로 초대가 된 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난 30년 이상 그 위안부 문제 정대협은 그 우리 사회 여성, 특히 여성 권력 헤게모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